하하!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기계혁명 시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발명품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의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대 영국을 만든 영국의 위대한 기계혁명을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죠. 이야, 멋진데요. 1950년대는 영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고 새로운 강국을 만들고 있었죠.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신분증과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우유와 설탕이 들어간 차 좋은데요. 그리고 젊고 사랑스러운 새 여왕이 있었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대영 제국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새로운 초강대국들이 영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했죠. 신세계 질서에서는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들에게 영국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1950년대) 런던 시내는 분주하거나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었죠. 빨리 좀 갑시다. 런던에서 운전할 때 가장 짜증나는 건 교통체증이죠. (50년대에는) 자가 운전자가 2배로 늘어나서 시내 도로가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런던 교통국은 시민들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식 버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AEC 루트마스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대중교통이었죠. 런던의 영원한 아이콘인 이 버스는 10년가량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50년 가까이 런던 시내의 도로를 달리고 있죠. 훌륭하고 초현대적인 이 기계가 어떻게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작 의뢰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버스를 만들고 싶었던 런던 교통국 수석 엔지니어 엘버트 드란토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드란토의 과제는 기존의 버스보다 적은 연료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스틴 앤 모리스 자동차만큼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고 운전하기 쉽게 만들기로 했죠. 그는 전쟁에 사용된 폭격기 제작 기술을 이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란트는 전쟁 기간 동안 런던 교통국의 버스 공장에서 헬리팩스 폭격기가 대량 생산되는 걸 보았습니다. 폭격기는 빠르고 강하면서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뼈대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란트는 새로운 버스를 헬리팩스처럼 제작하기로 합니다. 기존 버스 RT의 형태와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철저히 개조했죠. RT는 분리된 차대 위에 차체가 올라가 있어서 그 차대가 모든 걸 받쳐줍니다. 더란트가 3.75톤의 RT 차대와 구동장치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승객이 버스에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대를 없애면 차체는 더욱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차체는 물론이고 엔진, 변속장치, 운전대, 완충장치 등 모든 걸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란트는 항공기처럼 루트마스터도 고정시킨 알루미늄 판 위에 모노코크라는 가볍고 단단한 틀을 얹었습니다. 아래에 무거운 차대가 없으면 루트마스터는 동일한 무게의 RT보다 승객을 15%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이죠. 더란트가 경제적인 버스 제작에 성공하여 1956년 2월 루트마스터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최고의 발명품으로 만든 다른 모든 요인들이 밝혀졌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네요. 운전을 해보면 50년 전에 설계된 버스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루트마스터를 운전하고 있으면 아주 굉장한 기분이 들어요. 더란트가 자동 변속 장치부터 파워 핸들까지 최첨단 자동차 기술을 이용해서 이전의 버스보다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워 핸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 이게 없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 근육이 생길 거예요. 승객을 위해서 부드러운 완충 장치, 커다란 창문, 난방 장치를 설치했고 당시는 담배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더란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더란트는 루트마스터가 완벽한 버스인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신참 운전자가 도로 운행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테스트였죠. 좋아요. 수고했어요, 더란트 씨. 제가 시험 운전을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시죠? 영국의 위대한 루트마스터는 항공기 같은 차체와 자동차 운전 방식을 차용하고 모든 최신 설비를 갖춘 혁신적인 버스였습니다. 이것은 50년대 초 국가가 갈망했던 변화였습니다. 처칠은 새로운 자유시대를 약속하며 다시 정권을 잡았죠. 전쟁 당시 폭격을 맞은 지역이 복구되었고 건축,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모더니즘이 다시 유행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전적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자랑거리는 세계 최고의 철도 시스템과 가장 훌륭하고 빠른 증기기관차였습니다. 그러나 50년대에 똑똑한 엔지니어가 그것을 바꿔버렸죠. (1950년대) 중반 영국 운송위원회는 구식 증기기관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열차는 전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전철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 같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열차 위에 전선을 설치하거나 영국 전역에 3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철도망을 가로지르는 전기 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차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디젤 기관차는 전철기로 사용하기엔 좋았지만 여객열차로는 너무 느렸습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했는데 뜻밖에도 해군에서 그 답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기관차에 증기 대신 보트 엔진을 장착한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 엔진은 본래 해군의 급습정에 장착하기 위해 설계한 네이피어 델틱이었습니다. 이 특수 엔진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체스터필드 근처의 배로 힐에 있는 델틱 보존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상단에 무거운 덩어리가 있는 표준 6실린더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점화 연료와 공기 혼합가스에 발생되는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실린더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은 엔진 상단에 무거운 덩어리를 올려놓지 않아도 되죠. 이것이 반피스톤 엔진입니다. 네이피어의 첫 번째 버전, 컬버리는 2개의 피스톤에 각각 실린더 6개가 있죠.
피스톤 두 개가 중앙에서 만나서 공기를 압축하고 디젤이 이곳에 주입되어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되는 거죠. 펑! 점화 후엔 피스톤이 떨어져서 두 개의 크랭크 축이 됩니다. 그래서 재래식 디젤 엔진보다 무게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해군 본부에서는 최소한의 무게로 더 많은 힘을 내는 엔진을 원했기 때문에 네이피어는 더 독창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6실린더 반피스톤 엔진 3개를 연결한 기묘한 삼각형, 즉 델틱 디자인으로 말이죠.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셋. 이젠 36개의 피스톤이 있지만 실린더는 18개, 움직이는 크랭크 축은 3개뿐입니다. 물론 실린더 헤드는 필요가 없죠. 천재적이죠? 터보 차저가 달린 18실린더 델틱 엔진은 3100마력을 자랑합니다. 경쟁 엔진보다 2배나 강한 것이죠. 해군의 고속정에도 아주 적합했으며 증기 기관차를 강력한 고속 디젤 기관차로 대체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0년대 말 네이피어의 모기업인 영국 전기 회사는 델틱 엔진의 원조인 DP1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양선형 영국 레일 클래스 55 기관차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영국 엔지니어링의 아이콘인 이 기관차를 운전해 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디젤 기관차를 보존하고 있는 마이크 할렘 러드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마이크는 내게 거의 50년 정도 된 이 엔진에 휘발유를 넣으라고 합니다. 80 strokes on that pump, and that's adequate to do it. So while you do that, I'm going for a cup of tea. 80 strokes on the... Okay, I'll see you next year then. That's 1 stroke. That's 2 strokes. God, your muscles. 38, 39, 40. 73, 74, 75. I won't have any strength to drive the actual thing. Okay, Chris, that'll do fine, thank you. Great. 드디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So I move the reverse around to engine only. Locomotive brake on. Train brake to running. Okay. You're now ready to And roll. I'm ready to go. Into forward. 시속 13km, 시속 16km. 휘발유를 조금 주었을 뿐인데 106톤의 기차가 달리고 있네요. 영국은 훌륭한 델틱 엔진 덕분에 시속 160km의 전기 디젤 여객 열차를 처음 운행했죠.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1시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기 기관차가 점점 디젤로 바뀌었죠. 저에겐 클래스 55 기관차가 철도를 달리는 콩코드 여객기였습니다. 마침내 멋진 델틱 엔진으로 재래식 디젤 기관차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영국의 발명품이 철도 회사의 열차 운행 시간을 단축시켰고 운송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철도망의 60%가 디젤 기관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엔진 덕분에 디젤은 분명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전시의 기술을 이용해서 영국을 다시 화려하고 활동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플라잉 스코치맨도 있었죠. 휴일에는 보그너, 버틀린스, 하이디 하이로 가는 도로와 철로의 교통량이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정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세력 균형이 변하고 있었고 영국 국민들은 정치인과 엔지니어들이 신세계 질서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1957년 10월) 맨체스터 남부의 조더럴 뱅크 천문대에서 그전에는 영국에서 본 적이 없는 엔지니어링의 아이콘이 제작되어 영국이 냉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은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전쟁 기술을 평화적이고 과학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발명품이죠. 2차 대전 기간 동안 물리학자 버나드 러벨은 폭격기 조종사가 어두운 밤에도 전파를 통해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 레이더 제작을 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러벨은 자신의 전문적인 전파 기술을 좀 더 평화적으로 천문학에 이용했습니다. 그는 현재 화폐 가치로 300만 파운드가 넘는 30만 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 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환상적이고 야심적인 이 망원경은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설계되었죠. 무게가 3,000톤이 넘는 이 망원경은 엘버트 홀과 같은 크기이며 7,000개가 넘는 강철 합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개의 전기 모터가 접시 안테나를 회전시켜 어느 방향에서도 멀리 있는 우주의 물체를 매우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죠. 이 망원경은 마치 거대한 라디오처럼 작동합니다. Welcome to Hancock's Half Hour. A pint? Why, that's very nearly an armful. 라디오는 근처의 송신기에서 전파를 받아 소리로 변환합니다. 러벨 망원경의 접시 안테나는 100만 광년 또는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 물체에서 날아온 전파를 받습니다. 거대한 접시 안테나가 지구에 도착한 전파를 잡아서 천문학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킵니다.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광학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물체까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러벨 망원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주의 지식을 전해준 준성을 비롯한 수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접시 안테나가 완성되기도 전에 영국군은 그것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러벨에게 그것을 소비에트의 폭탄이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레이더로 개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러벨은 이 최고 기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건설 작업의 예산이 초과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었죠. 국회 결산위원회에서는 러벨이 비밀 임무 수행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러벨의 프로젝트와 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그 기적이 일어났죠. 네, 러시아에서 뭔가를 쏘아 올렸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지름이 58cm인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주변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전파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누구든지 이런 최신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은 800km 상공의 우주에서 보내는 스푸트니크의 신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푸트니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위험했고 추적하기도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곳에서 5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버나드 러벨 선생님은 1957년 10월에 극적인 기적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This man in the air ministry has phoned me and said that telescope of yours
do you realise that we have nothing in England and there is nothing in the West that can detect the carrier rocket which has placed Sputnik in space, because the carrier rocket is a ballistic weapon. 소비에트는 탄도미사일로 핵을 발사하여 지구상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로켓을 추적할 레이더가 필요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죠. Enormous emergency. Within a matter of days, we first of all got the telescope working from the control system in this room, and then obtained a memorable echo from the Sputnik, Right. moving at 17,000 miles an hour over the Lake District. Sputnik saved us. 러벨의 망원경은 하룻밤새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매우 중요한 영국의 냉전 방어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의 핵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입니다. I mean, a single radio telescope like that, despite its massive size, actually has quite a blurry view. It's looking at a patch of sky, maybe something like the size of the full moon. The crucial thing was that we knew where those launch stations were. We knew where the Russians had those missiles. And so this telescope was able to point towards that direction and look for a rocket coming up, look for an echo from that rocket as it was launched. 냉전 시대와 천문학을 평화적으로 이용했던 시기에 러벨의 망원경은 진정 영국의 위대한 기계 발명품임을 스스로 입증했죠. 그러나 50년대의 초강대국은 우주공간의 신호를 연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그들은 광적인 냉전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론은 이랬죠. 소비에트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시작하면은 재빨리 탐지하여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두는 비행 중에 서로 스쳐 지나가고 그 결과 양쪽 모두 많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상호 확실한 파괴 이론이라고 합니다. 공격으로부터 양측 모두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무모한 전술이죠. 영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면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존의 폭탄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운송해서 러시아 영토에 떨어뜨려야 하죠. 그래서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수 항공기를 찾아냈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냉전 폭격기의 마지막 비행을 위해서 엔지니어 팀이 한창 작업 중인 브런팅 솔프 비행장입니다. 1950년형 발칸 폭격기가 미래에 도착했군요. 댄데어 만화책에 나오는 우주선 같습니다. 이 항공기는 목숨을 건 핵전쟁에서 감히 승리하기 위해 제작되었죠. 소비에트가 공격하면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약 3,200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4.5톤의 폭탄을 실어 나르면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16km 상공을 날 수 있는 폭격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피스톤과 프로펠러만으로는 발칸 폭격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빠른 속도와 높은 고도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또 다른 발명품을 사용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제트 엔진은 발칸 폭격기의 최적이었죠. 프로펠러는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공기를 잡으려고 악전고투합니다. 2차 대전의 전투기 대부분은 약 35,000피트 상공에서 최고에 달하죠. 제트 항공기는 공기를 빠르게 뒤로 내보내면서
훨씬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져도 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즉, 적은 연료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매우 다양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대성공을 거둔 랭커스터 폭격기를 설계한 로이 체드윅은 1947년 정부가 요구한 핵미사일 폭격기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도안했습니다. 체드윅의 초안은 이렇게 꼬리 날개가 없고 엔진이 탑재된 정삼각형의 델타 날개만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체드윅은 이 유명한 항공기 도안을 완성한 직후 사망했으나 그의 아이디어는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랭카스터 폭격기를 제작했습니다. 1952년 조종사 롤리 포크가 거대한 날개가 달린 아브로 698기를 시험 비행했습니다. 발칸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죠. 복잡한 감시 장치 대신 무비 카메라를 이용해 항공 관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날개 기술을 완성하여 발칸이 실전에 투입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B1 폭격기에는 4개의 올림포스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당시 최고의 피스톤 엔진보다 약 3배 정도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발칸은 후퇴 날개를 이용해 시속 805km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은 폭탄을 실은 발칸 폭격기를 15,000m 상공까지 끌어올려 적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설계는 대성공이었으며 무시무시한 영국 핵 억제력의 상징이 되었죠. 발칸은 승객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행 체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특별 허락을 받아서 이 위대한 항공기의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프스톤은 이 영국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는 팀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Very well, thanks. So, Taff, what was the idea behind today? What we're doing today is the anti-deterioration checks. Basically, every 28 days we've got to run the engines, fire up all the flying controls, and basically just make sure everything's working well. So, Taff, the last remaining flying Vulcan, coming to work on this legendary machine every day must be more of a calling than a job. It is. It's such an iconic aircraft, and it's basic engineering. It's not your little black boxes telling you what to do. You actually got to know the aircraft and treat it well. Engine start master set to 1. Engine start master on. You have ignition. 타프는 엔진을 차례로 작동할 것입니다. Set to 1. JT limiter set switch on. Position. Okay, then we go in for a start on number 4. Depending on the weather conditions, we may get what's known as the Vulcan howl, so unique sound. Go through you, really. 7,530kg의 추진력이 뼛속까지 흔듭니다. Coming back down. 대단한 울림인데요. 저기 서 있으면 온몸이 흔들려요. 마치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엔진 4개가 다 작동하면 대단하겠는데요.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1956년부터 1969년까지 RAF 발칸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소비에트 공격 경보가 울리자마자 긴급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다행히 핵폭탄 투하는 없었고 점점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대서양에서 비핵 전투를 보았죠. (1982년) 포클랜드 전쟁 기간 동안 발칸은 16시간 이상 12,870km를 비행하면서 당시 최고 장거리 폭탄 투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발칸은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RAF였죠. 위대한 기계에 걸맞은 최후의 임무였습니다. 수천만 파운드의 세금으로 냉전 정치를 한 영국은 발칸 폭격기 덕분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된 항공기 산업의 선구자 단체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국제적인 사업으로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London Tower, this is Yoke Peter requesting permission for takeoff. Over. Yes, Peter, you're cleared for takeoff, over. 1952년 5월 2일 오후 3시가 지나자마자 매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최초로 시민을 위한 제트 여객기 운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자 덕분에 영국은 수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사업, 즉 국제 항공 여행 사업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오프리 드 해빌랜드는 영국 항공기 산업의 가장 위대한 선구자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알려진 그는 영국 최고의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40년대) 말 그는 로널드 비숍에게 세계 최초의 제트 항공기 설계를 맡겼습니다. 비숍은 영국의 최고 전투기 중 하나인 드 해빌랜드 모스키토 폭격기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비숍의 다음 과제는 피스톤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기존의 항공기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후에 코메트가 된 항공기의 모형입니다. 몇 년 후에 제작된 발칸처럼 코메트도 날개 뿌리 속에 제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여 속도를 높이고 연료를 절감했죠. 그러나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승객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비숍은 승객들이 창밖으로 천하제일의 경치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여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따뜻한 군용 비행복을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객실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엔지니어링 작업이었죠. 항공기는 거꾸로 된 잠수함 같습니다. 잠수함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압사할 수 있듯이 가압된 비행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터질 수도 있죠. 12,000m 상공에서는 코메트의 가벼운 알루미늄 외판이 커다란 풍선처럼 내부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숍은 항공기가 이용 가능한 동력으로 높은 고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가벼우면서 기압에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비숍이 임의로 사용했던 고스트 엔진은 피스톤 엔진보다 50% 강한 약 2270kg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보제트 추진력의 10%에 불과했죠. 이런 엔진이 장착된 코메트는 전력을 다해 순항고도 12,000m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외판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진 두께로 얇게 제작했죠. 코메트는 동력, 무게, 힘, 안전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험되지 않은 미지의 여객 항로로 비행을 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코메트는 첫 민간 비행을 하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1952년 5월 2일 세계적인 성공과 엄청난 잠재적 수익이 이 첫 비행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 공항에서 콜 사인 요크 피터 코메트 여객기에 16명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London Tower, this is Yoke Peter requesting permission for takeoff. Over. Yoke Peter, you're clear for takeoff, over. 오후 3시가 막 지나자 요하네스버그행 코메트 여객기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왕복 항공료는 315파운드로 덜 화려하고 더 느린 피스톤 엔진 여객기와 동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갈 기장입니다. 현재 고도 12,000m에서 시속 805km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피스톤 엔진 여객기는 못 따라오죠. 영국을 중심으로 제트 여객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세계 각지의 항공사에서 코메트 여객기를 주문했습니다. 드 해빌랜드와 영국은 국제적인 규모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항공 잡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좋든 싫든 영국 덕분에 우리가 제트 수송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1954년 1월 10일 로마에서 이륙한 코메트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했고 3개월 뒤 4월 8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고로 56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는 비탄에 잠겼죠. 판버러의 로얄 항공협회에서 첫 번째 사고기의 잔해를 모아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가압 처리된 컨테이너가 뚫려서 압력이 내려가 결국 산산조각이 나는 폭발성 감압을 의심했습니다. 사고기 잔해에는 폭탄이 폭발한 흔적은 없었죠. 따라서 유력한 사고 원인은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자신들의 이론을 시험하고 코메트의 미래를 위해 손상되지 않은 코메트 여객기에 대한 전면적인 특수 실험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객실에 대한 실험을 실외에서 하면은 결함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주요 증거가 파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사단은 코메트 항공기 주변에 수소를 설치한 후 항공기 동체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체에 결함이 생기면 물속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서 문제가 발생한 곳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랬죠. 1954년 7월 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작고 하찮은 부분 때문에 이 멋진 항공기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 정사각형 창문이 문제였던 거죠. 창문 모서리 부분의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해서 금속 피로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리벳 구멍 가장자리에 작은 틈이 커져서 결국 감압 폭발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두껍고 강한 외판과 둥근 창문, 초과 중량을 수송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된 엔진으로 코메트의 기계적인 결함은 수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로서의 문제점 해결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민간 제트 항공기 산업을 시작한 미국에 인도된 코메트는 수리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었죠. 드 해빌랜드 코메트는 위대한 선구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발주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책을 찾아냈죠. 1950년대에는 당시 공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멋진 기계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전후의 독창성과 재료로 탄생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끌어 영국 재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은 자동차, 반은 트랙터인 이 차는 전 세계 농부들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왕족부터 익스트림 모험가까지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농부의 친구라고 광고했던 랜드로버입니다. 전쟁의 잔재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독창성과 필요성을 결합하여 영국의 침체된 자동차 회사를 위한 단기적 해결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후에 급조된 임시 방편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의 자동차가 되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난 이듬해는 모든 공장에서 강철 등 모든 원료의 부족으로 고심했습니다. 전후의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느낀 회사는 이 P3 같은 고급차로 유명했던 로버였습니다. 이 P3 자동차는 강철로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강철 부족으로 P3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서 회사를 살리지 못했죠. 자사의 생산품을 수출하는 회사만 강철을 할당받았습니다. 로버는 해당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판매할 기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로버의 테크니컬 디렉터 모리스 윌커스는 미군 윌리의 지프차를 타고 앵글시에 있는 별장에 가곤 했습니다. 윌커스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미국의 독창적인 사륜구동 지프차는 험한 길에서도 성능이 뛰어났으며 트랙터를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나 지프차의 예비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부활절 연휴 중에 윌커스는 자신이 직접 지프차를 설계하고 로버사에서 제작하여 해외에서 수출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서 로버사의 사장인 형 스펜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버에서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과는 다른 디자인이었지만 스펜서는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사 외의 아이디어 안건을 내기 위해 로버 HQ로 출발했죠. 이곳은 윌크스 형제의 사무실이 있었던 로버의 솔리헐 공장의 블록 1입니다. 이곳에서 랜드로버의 역사를 연구하는 로저 크레이손을 만나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쉬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But this was a total departure, really, from the manufacture of prestige cars, wasn't it? Yes, it was. And the company very quickly realised that they needed to do something to create export orders. And they tried to replicate the Jeep, but not as a military vehicle, more of a vehicle for the farming community. So there you have the ideal vehicle to sort of move the hay bales and the milk churns during the day and then take the wife out to the theatre of an evening. 윌크스 형제는 경량의 사륜 구동이 코먼웰스의 험한 도로에 적합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도 매우 강하고 신뢰가 있어야 했죠. 많은 자동차와 루트마스터 버스도 모노코크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었지만은 윌크스는 강철 사다리 구조 프레임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로버사는 자체의 나머지 부분을 만들 강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윌크스는 전쟁 후에 남은 많은 재고 속에서 재료를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알루미늄이죠. 형태가 거의 없는 납작한 금속판으로 멋지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긁혀도 끄떡이 없죠. 녹슬지도 않고요. 눈에 띄는 특징은 랜디의 엔진으로 모든 도구를 작동할 수 있는 보조 전도 장치입니다. 농장 허드렛 일에 좋았습니다. 트랙터가 필요 없었죠. 디자인은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지만 기계는 거의 기존의 로버 재고로 만들었으며 엔진은 P3 세단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버 이사회는 새로운 자동차 판매로 전후의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랜드로버를 타보지 않았던 것이죠. 앞유리를 내리니까 시야가 확 트이네요. 바람도 약간 불고 진흙도 좀 섞여 있겠죠.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정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윌크스가 초기 랜드로버의 성능을 시험했던 바로 그 정글 트랙입니다. 솔리얼 공장 바로 옆이죠. 훌륭한데요. 무거운 강철 차대와 가벼운 알루미늄 차체로 제작된 랜드로버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진흙탕 길을 달리고 웅덩이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랜드로버 운전의 묘미죠. 약간 기울어졌네요. 꽉 잡아야겠어요. 랜드로버가 이런 식으로 달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정말 굉장한데요. 랜드로버는 출시 한 달 만에 국내와 커먼웰스에서 로봇의 일반 자동차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아이콘은 테스트를 통과했죠. 랜드로버와 50년대의 훌륭한 기계 발명품 덕분에 영국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50년대 말 평균 주급이 거의 2배가 되었고 새 국무총리 해럴드 맥밀란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로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번영과 발명, 문화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영국은 신세계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